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골종입니다. 2023년 11월 16일자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위클리 탑스토리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 건설사 해외 사업 정조준 얘기입니다. 얘기가 뭐냐면은 장기화된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 시장 역시 수주 투자 모두 하락세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사업을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기사에는 이제 뭐 한 두세 개 업체들의 예를 들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해외 수주가 반 49%에 달한다 올해 3분기 누적 신고된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전년 3분기 누적 해외 수주액의 2배에 달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보면은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뉴 에너지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태양광과 소형 모듈 원전 SMR 부분의 확대를 나간다는 얘기죠. 뭐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무튼 주택 사업에서는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본 거죠. 뭐 물가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쪽 에너지 쪽으로 매출액을 늘려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대우건설도 조직 개편을 통해 해외 사업 부문을 강화했다고 하죠. 뭐 조직 개편을 했다는 얘기인데 해외 사업 담당 직급을 상무에서 전무로 격상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전략기획본부 산하의 해외 사업단이라고 있나 보네요. 해외 사업단을 CEO 직속 편제로 조정했다. 해외 사업에 매진하겠다. 원래 약간 뭐 대우가 예전부터 그 세계 속의 대우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코론 글로벌 얘기가 있네요. 코론 글로벌은 수처리 관련 기술로 해외 진입 장벽을 넘고 있다. 그래서 코론 글로벌이 세계 최초 저에너지 분리막 멤브레인 수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등 상수도 시설과 하수 종말, 폐수 종말 관련 수처리 부분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코론 글로벌이 사우디 최대 수처리 기업인 마스코의 제안으로 사우디 국영 수자원공사 NWC 발주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얘기죠. 사실상 이 앞에 그 현대가 SMR 뉴 에너지 사업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대우는 업종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아무튼 해외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코롱은 이제 하수종말 처리했는데 사실상 이게 토목 쪽인데 토목 쪽에서 앞으로 어느 쪽이 유망하냐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상 이 물과 관련된 거 기후 변화와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토목 사업으로 보진 않았는데 사실상 뭐 해상풍력이 됐든 뭐 태양광이 됐든 다 뭐 건설이 필요한 거죠. 그쪽이 상당히 앞으로는 물과 관계된 거는 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이제 재난과 관련된 것도 있죠. 가뭄, 뭐 홍수 이런 거. 그거 말고도 물을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에도 올해 대비 1.5%가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그다음에 그런 PF 그죠? 고금리 때문에 PF가 어려지는 거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토목은 뭐 대부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금리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토목도 상당히 그 금리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이 됐어요. 왜냐하면 민자 사업, 특히 이제 대기업들 쪽으로는 민자 사업의 비중이 꽤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민자 사업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 민자 사업의 추진이 힘든 거죠. 물론 뭐 이미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건 상관없지만 추진을 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탑스토리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회 소식은 임시총회가 12월 1일 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주 금요일인데 뭐 세 개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입후보자 등록 결과 이제 한양대학교 최동호 교수가 단독 입후보를 했고 투표를 12월 1일 날 한다는 얘기고요. 임시총회도 마찬가지로 12월 1일 날 합니다. 자, 그렇고요. 사이언스 얘기입니다. 사이언스 쌍안경으로 관측 가능 우주 비행사 잃어버린 가방 한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보인다.
이 얘기 뭐냐면은 우주비행사가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ISS라고 하죠. 거기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뭘 수리를 하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그 지구에서도 쌍안경으로도 볼 정도로 상당히 이제 쌍안경으로 보면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이게 뭐 등급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관측할 때 뭐 밝기 같은 개념이겠죠. 천체를 관측할 때 그 등급인데 약 6등급으로 천왕성보다 약간 더 밝게 빛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이 이 가방을 관측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20일이네요. 월요일 오후 5시. 그리고 이제 위치는 이제 위치를 알아야지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관측 시간, 더 정확한 관측 시간을 찾아보려면 미 공군 우주사령부가 제공하는 위성 잔해 궤도 추적 사이트가 있나 봐요. 이런 데를 통해서 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잃어버린 공구 가방의 추적 번호는 58229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가방이 보이는 재밌는 일이 있었네요. 자, 그 다음은 사이언스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전 세계 가장 더웠던 12월 보내. 기후 위기 얘기입니다. 작년에 하와이 그 화재. 산불이 하긴 뭐하고 막 도시까지 탔으니까 뭐 4월이라고 그냥 화재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8월 8일 날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교회에 불길이 휩싸이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때는 주택가도 덮쳤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발생하는 건 아니고 분명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장 더웠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인들이. 아무튼 뭐 비영리기관인 이런 그 발표를 보면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그죠?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우리가 뭐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를 비교를 하죠. 산업화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화석연료를 많이 쓰지 않았다고 보고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32도 상승하며 가장 더운 12개월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뭐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고온 현상이 전체적으로 이상 고온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CSI 지수라고 있는데 이 CSI 지수가 아까 보면은 CSI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를 정량화한 지수인데 마이너스 5도부터 5도까지 기온 상승 영향을 미친 정도를 나타낸 예를 들어서 CSI 수준이 3이면 기후 변화로 기온 상승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음을 의미하는데 가장 높은 게 멕시코더라고요. 멕시코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두 번째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이런 식으로 사우스 코리아도 만만치 않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네요. 그죠? 아무튼 연구팀은 카리브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섬나라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도 영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라고 했죠. 아무튼 기후변화는 뭐 과학자들 의견으로는 지금 이제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수천 개 산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배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기사는 뭐냐면요. 여기 제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산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배터리가 될 수 있나?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 양수 발전소 얘기더라고요. 이게 뭐 산이 어떻게 에너지 자원이 되지? 하고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자, 영국의 스타트업인 RHE 에너지는 새로운 고밀도 수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거죠. 고밀도 수력 발전이 뭐지? 근데 이게 물의 위치 에너지죠. 물을 높은 곳으로 끌려가고 떨어뜨릴 때 그게 물의 그 무게는 단위 최적당 1톤이잖아요. 근데 그게 고밀도라는 얘기는 더 무겁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더 무겁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MGH죠. 그 위치 에너지가 MG, 그 매스, 질량에 비례하는데 중력 가속도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그게 에너지 MGH인데 M을 매스를 키운 거니까 이게 그래서 R19인 이 용액, 그죠? 이 액체 고밀도 유체를 사용하는데 이게 물보다 2.5배나, 물보다 2.5배나 무겁다는 얘기는 거의 뭐 우리가 그 흙의 단위 중량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콘크리트 단위 중량을 우리가 2.5 정도로 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급으로 무겁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적게 높이를, 그러니까 높이를 MGH니까 높이 올릴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인데, 올릴 때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무거우니까. 예, 그럴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상부댐과 하부댐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상부댐에다 물을 끌어올리고 그거를 떨어뜨려 갖고 발전을 하고 그걸 이제 하부댐에다 저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하천에다 방류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얘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댐이라는 게 그게 뭐 이렇게 흙에다 그냥 만드는데 물이기 때문에 차수 시설, 차폐 시설 이렇게 따로 안 만들거든요. 구조물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하는데, 얘가 만약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애라고 하면은, 그죠? 하천이나 이런 데 흘러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뭐 신기한 시스템이네요. 자, 그다음에 건설 곡주입니다. 건설 자동화 탈현장 자동화와 탈현장 공법 시공 기준 연내 만든다. 이거는 이제 뭐 사실상 우리나라가 너무나 그 기준들이 많죠. 뭘 지켜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지켜야 되는 것들이 안전, 뭐 예를 들어서 환경, 그다음에 뭐 그런 중요한 노동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를 많이 기준이나 지침 이런 걸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게 우리나라 건설 기술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도 어떤 이런 탈현정화 기술이라고 하죠. OSC 이런 공법을 적용하려면 뭐 품셈도 바꿔야 되고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비를 그렇게 뭐 어떤 품셈이나 이런 걸로 따져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준들을 만들고 이제 발표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 자동화 기술과 탈현장 공법, 뭐 탈현장 공법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프리캐스트 공법이죠. 공장에서 만들어서 탈현장이라는 건 이제 현장에서 만들지 않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에 대한 표준 시방서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근 마쳤다. 그래서 고시가 될 예정이다라는 얘기죠. 탈현장 건설공사 OSC, 요즘에 유행하는 언어죠. 그 단어죠. 옵사이드, 사이트에서 벗어나서 컨스트럭션 하겠다. 그래서 그런 시방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뭐 선진국들은 품질 시방이라고 그러죠. 목적 구조물에 대한 시방만 있다. 이런 성능을 갖추고 성능 기준 시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정해놓고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우리나라는 뭐 그걸 시시콜콜하게 다 시방에다가 기록해 놓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거의 뭐 우리나라 시방도 잘 안 보죠. 그죠? 그러니까 시방이 우리나라 시방과 외국의 시방이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시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건설 현장 뛰어드는 10대. 이 얘기는 뭐냐면요. 건설 현장에 뛰어드는 10대가 많다는 건데, 좀 의아하잖아요. 10대면은 그 고등학생인데 무슨 고등학생이 건설 현장에 뛰어드냐 이 얘기인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뭐냐면은 수능 마친 그죠? 고3 때, 그죠? 고3 때에 만 19세, 뭐 좀 어떤 친구들은 18세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또 재수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마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친구들, 사실상 뭐 젊은 세대들한테는 뭐 한참 힘도 좋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시간당 그걸로 봤을 때는, 임금으로 봤을 때는 꽤 높아서 메리트가 있다 요즘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 10대가 이제 요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4.3%였는데 2020년에 2023년에 8.62%, 거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또 어떤 기사를 보면은, 야, 10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알바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단기간에 알바로 하러 오는데, 이 친구들한테 잘 보여서 이거를 직업으로 생각하게 한다? 야,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런 이 일이 메리트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다음 요 기사 먼저 한번 보죠.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논란 커지나 정치권 제도화 움직임이 기업 반발. 자, 봅시다. 직업이라는 건 돈과 관련이 꽤 높잖아요. 돈을 벌려고 직업을 갖는 건데, 자, 요걸 보면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논란 커지나, 이제 공무원인 경제신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정치권 제도화 움직임에 기업 반발하고 있다. 뭐냐면
건설 생산 구조 특성상 잦은 노무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보통은 전문건설업체 노무비라는 건 전문건설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반장 제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한테 이제 어떤 공사비를 지급해도 전문건설업체에서 이제 그걸 인부들한테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직접 지급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래갖고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적정 임금을 줘야 된다. 너무 어떻게 보면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미국에선 재해 건수 50%, 사망 사고 15% 감소했다. 아마 적정 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나서 이랬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국내에서는 공공발주에서 시범 도입하고 있다. 인간 영역은 핸들링하기 쉽지 않죠. 이게 보니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건설산업개혁 입법 절실하다 하면서 적정임금제 사업법을 발의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거는 그 시장경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적정임금제를 운영하면 그거는 시장경제에 반한다.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입 결정해야 된다. 목소리 나온다. 이건 이제 시공사, 그죠? 시공업체 있겠죠. 근데 요기사, 그죠? 건설 현장 뛰어드는 10대, 그 다음에 이 10대들이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 뛰어들긴 뛰어드는데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이것과 요 기사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왜 젊은 사람들이 건설 업계에 들어오지 않고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 사실상 돈 문제이죠. 물론 이제 노동 환경과도 관련이 있고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도 관련이 있고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사실상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아마 나쁘게 보지 않을걸요. 그죠? 근데 일단은 임금이 낮고 그다음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그 일용 잡부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아무거나 하는 그런 일로 가서 알바를 보통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뭐 목수 또는 뭐 철근조립 이런 사람들은 그 용접 뭐 이런 거는 전문 그 기능 인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꽤 연봉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적정임금제 도입 후 적정공사비와 충분한 숙련 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서 재해 건수가 50%, 사망사고는 15% 감소했다. 그런 연구 보고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정임금제 사법 가운데 조호소비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뭐 아무튼 그 건설과 관련된 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여긴 또 건설근로자법, 이건 또 노동부법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부법이고, 그 다음에 박준민 의원은 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뭐 계약법에는 아마 임금을 계약법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임금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숙련도에 따라 적정 임금을 지급하게 돼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 근로자의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경영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공사비를 많이 받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건설 업체들은 그 공사비를 많이 못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우리 엔지니어 업계도 그렇잖아요. 엔지니어 업계도 되게 그 본인들이 하는 사업 자체를 스스로 격이 낮은 걸로 자꾸 깎아내리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다. 뭐 PQ 그죠? 사업 책임자나 분책의 PQ 점수도 뭐 이렇게 경력이 예전에는 뭐 20년 이상이 필요했다 그러면 15년 이상으로 막 낮추고 그다음에 뭐 기술사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자기가 하는 사업이 무조건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비용을 늘리고 또 그만큼 또 그 수주 금액을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좀 애매하죠. 그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고민해볼 필요가 좀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에 영향을 많이 받죠. 자, 그 다음에는 전문건설협회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한 서울형 건설 혁신.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 탑스토리로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을 못하게 해야 된다. 어느 공종에 대해서 주요 공종에 대해서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시공해야 된다. 시공사가. 여기서 시공사라는 건 뭐 큰 시공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직접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협회, 전문건설협회죠.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제 이거를 반발을 했죠.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 공정이 복합돼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세부 공사별로 전문 분야 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불법 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 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이번 대책 발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법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건설공사 도급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거든요. 직접 시공 비율이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거는 직접 시공 비율이 높고 금액이 큰 거는 직접 시공 비율이 좀 낮게 돼 있어요.
그 법이 있는데 그거 외에 주요 공종별로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는 이제 법과도 맞지 않다. 뭐 그런 거니까 철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전문 건설 업체가 시공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건설 산업이 법이 제도가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고 이권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뭘 하나 추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수서 고성 2시간,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이죠. 강릉에서 제진까지 가는 건설 본격화. 이거는 이제 뭐 턴키로도 발주를 했었고, 그죠? 이게 뭐 시시계 승인 1209 이달 착공한다. 2조 7천억 정도 투입해서 2027년 완공한다는 얘기죠. 동서남북 통합 철도망 양지 활성. 이게 이제 지난 정부 때 한참 이제 북한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동해 쪽으로 올라가는 철도죠. 그래서 이게 강릉제진이라고 했었고 이제 그걸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동안에 이제 뭐 턴키로 한 4개 공고가 발주가 됐었고 다 사업자들은 시공업체들은 선정이 돼 있고 이제 실시 설계를 마쳤고 그래서 이제 시공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이제 턴키 공고가 아닌 공고들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발주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강릉역에서 제진까지 51분이면 주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수서에서 제진역까지는 2시간 5분 걸린다는 얘기네요. 뭐 수서역이 약간 동쪽에 있다 보니까 2시간 5분 걸린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얘기입니다. 인도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콘크리트 테스팅, 그 다음에 기존 교량 위해서 신설 교량을 구축한다는 요 세 가지 꼭지인데요. 자, 인도에서, 인도는 참, 요게 지금 제가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인도 당국 건설 중 무너진 터널에 갇힌 근로자 탈출 방법 고안하고 있다. 약 40명이 갇혔대요. 많이 갇혔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량과 물,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구조를 위해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갱부부에서 접근하려고 했다가 요 다음에 후속 기사가 있었는데 아마 상부에서 수직갱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다음에 기사가 더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인도는 참 땅이 넓어서 그런지 아무튼 공사하는 것도 많겠지만은 이런 붕괴 사고, 교량 붕괴 사고, 터널 붕괴 사고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교량 붕괴 사고가 자주 일어났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꼭지 두 번째입니다. BIM 플러스라는 이런 매체가 있나 봐요. BIM 플러스 co.uk. 영국이네요. 자, 여기 보면은 디지털 콘크리트 테스트 시스템 출시했다. 이 얘기인데, 이거 상당히 신박한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검증을 이제 완료했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날로그 방식은 뭐냐면은, 특허 알고리즘에 연결된 차량용 센서를 이용한다는 건데, 여기는 어떤 센서인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수동, 그죠? 옛날에 이제 슬럼프 테스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플로우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 수동으로 하던 그거를 대체한다. 온도도 측정하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거기다 꼽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센서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믹서 트럭, 그죠? 믹서 트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미콘 트럭이라고 하죠. 레미콘 트럭에서 배송 지점까지 자체적으로 추적하고 배출 전에 테스트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타설하기 전에 테스트한다 얘기겠죠. 품질 보증 목적으로 타설 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폐기물 제거라는 얘기. 폐기물이 없어졌다. 왜냐면 우리가 테스트하고 그걸 이제 버리잖아요. 그럼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죠? 수동 테스트를 없앨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 다리 얘기는 일본 거예요. 이것도 지금 번역을 해놔서 지금 한글로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여기 일본어라고 되어 있네요. 일본 신문이다 보니까 한글이지만 지금 일본 신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 교량이 이제 상행성 하행성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상행성 하행성 있는데 이 다리 위에 새로운 다리를 기존 다리 위에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얘를 뭐 깨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다리 위에 다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다리 위에 이게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교각을 이용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죠? 갖고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서 엘리베이션을 왜냐면 저쪽 도로는 기존 토공부에 있을 거니까 그걸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기존 다리죠. 아마 FCM 같은 계열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보수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철거를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위쪽에서 다리를 만들어 갖고 이제 대체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유가 여기도 이제 약간 철새도 해지 같은 거였나 봐요. 뭐 지정된 물세 뭐 이렇게 갖고 얘네들 이제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대규모로 토파기 공사나 뭐 이런 걸 못하게 돼서 아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네요. 프리캐스트 공법을 얘도 지금 프리캐스트 공법이네 예전에 그죠? 72년에 만들어진 약 이제 한 50년 된 교량이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은 학회 최신 소식. 요거는 이제 학회 행사 풍력 에너지 포럼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고 음성공 기술자문위원회 모집 공개 모집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핫클립을 보겠습니다. 핫클립은 첫 번째 핫클립은 이제 서해선 요거 국가철도공단에서 올린 내용이죠. 이게 뭐 아치교를 가설하는 이런 걸 잘 기록을 남겨놨더라고요. 이게 아마 DL에서 시공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설계를 아마 DM에서 했고 이렇게 헤비리프팅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바지선에다가 이 아치교 전체를 가지고 와서 요 사이에 끼워놓고 쫙 올리는 거죠. 쫙 올리고 옆으로 이제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바지선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쉽지 않죠. 그죠? 물에 떠 있는 애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쉽지 않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핫클립은 이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이거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방 하천, 작은 하천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복합 PP 차수판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홍수 때 제방이 이제 붕괴되고 이러는 건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PP 폴리프로필렌인가요? 아무튼 단기간 내 시공을 해서 이렇게 물이 넘으면 이렇게 이제 뭐 파괴되는 거죠. 이런 실험을 했네요. 여기는 PP판이 적용되는 곳과 적용되지 않은 곳이 따로 있는가? 복합 PP 차수판이 있었는데 번개가 안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아무튼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핫클립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아까 역사 학자인가요? 아까 그분이 최태성 씨가 이제 도로의 역사를 설명한 뭐 국토부 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도로의 과거와 현재의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우리는 뭐 엔지니어들은 사실상 뭐 그냥 도로는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역사학자들이 또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KSC 스마트 위클리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그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9일 이후에 올렸던 게 뭐가 있냐면은 11월 11일에 이게 Y 프로젝트 영상강 관련한 거더라고요. 맑은 물 없는 Y 프로젝트, 광주시 수질 개선 동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Y 프로젝트 이렇게 영상강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형상이 Y 프로젝트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정치권에서의 얘기인데 이게 왜 그 너무 익사이팅 시설 뭐 이런 걸 해갖고 이 영상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게 우선인데 너무 이렇게 하천 안에다가 뭐 이렇게 그런 놀이시설 아무튼 뭐 즐기는 걸 너무 이렇게 많이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광주시는 수질 개선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항상 지금 요즘 이 하천 개발하면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수와 치수라고 그러죠. 이수는 이제 이용하는 거고 하천을, 치수는 이제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 두 개가 그 서로 반대의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개발이 먼저냐 아니면 안전이 먼저냐 이거 좀 논란이 벌어지는데 뭐 정치인들이야 뭐 이렇게 수직 개선된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막 시설 설치해가지고 뭐 그런 걸 만들면 눈에 보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있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고위공직자, 공수처라고 하죠. 공수처에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구속 면했다. 공수처 영장 네 번째 기각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1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거 읽어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시공업체를 한다고 그랬던가? 그래갖고 거기 뭐 편의를 봐줬나? 그래갖고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가 개입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이제 피감기관들을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기각 사유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감사원 직원 한 명이. 아무튼 공수처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나 보네요. 감사관이. 그 다음에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대 뇌물을 받았다. 그렇죠. 감사원, 뭐 검찰, 경찰, 뭐 또는 언론 이런 데를 무서워하죠. 건설업체들은. 그래서 발주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압박을 이용해서 수주를 하는, 이게 참 건설이 참 수주 산업이 되다 보니까 수주를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만 10명 숨진 인천대교 1,500개 드럼통도 막지 못했다. 처음에 이게 드럼통 논다고 해갖고 참 차를 못 세우게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드럼통 있다고 차를 못 세우나? 여기 드럼통 사진 안 나왔네요. 아무튼 그래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09년 개통 이후 65명 사망. 2009년이면 이제 14년 된 거네요. 그죠? 14년, 65명. 그죠? 아무튼 뭐 지난주 저희 스마트 위클리에도 금문교가 그 추락 방지망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도 교량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도 이제 그 금문교는 요 밑에다가 그물을 설치했죠. 사람이 뛰어내리면 그 그물 위에 걸리도록. 그래서 이제 그 아마 내풍 안정성을 검토했겠죠. 진동 영향이나 이런 거를.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를 뛰어내리는 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뉴스는 뭐냐면요. 검은 전기가 목을 졸랐다. 삼성과 TSMC의 이 얘기는 그 알리100 얘기예요. 알리100 얘기인데 한국은 알리100 말고 조금 다른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한다. 그래서 뭐 구글이 주장한 그 방법도 있거든요. 알리100 말고도. 근데 그래서 한국만의 독특한 뭐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뉴스는 서산 대산 당진이죠. 대산 당진 고속도로가 이달 27일 착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25.3km의 대산 당진 고속도로가 착공을 이달 27일 날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를 덮어서 이제 그 공원을 상부 공원화했는데, 자, 요거가 엄청 오래 걸렸죠. 8년 만에. 예정보다 5년이나 3년 만에 하려고 했는데 5년이 지연됐다. 이거 왜 지연됐냐면 요거 때문에 지연됐죠. 요거 이제 파형강판 공법이라고 해갖고 되게 이제 파형강판 성남시에서 이제 파형강판 공법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시공사에서는 위험하다. 이 공사가 사례가 없고 뭐 그렇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 파형강판의 지간이 꽤 넓죠. 처음에는 이게 세 개 다 파형강판이었어요. 세 개 다 파형강판이었었는데 그래서 시공사가 그것을 위험하다,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학회에도 검증 그 연구를 의뢰하고 막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논란이 벌어졌었죠. 안전성 감이 나오네. 시의회 요구로 일부 구간 시행 공법에 대한 이제 파형강판 공법 구간이었거든요. 안전성 검증이 2017년에서 19년 한 2년 동안 진행되면서 완공 목표 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5년 가량 늦춰졌다. 그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파형광판으로 돼 있었던 건데 일반적인 파형광판 공법이 아니라 이 위쪽에 흙을 덮는 거를 뭐 특수 뭐 이렇게 고용통과 뭐 이런 걸 쓰면서 조금 이제 그 선례가 없었던 그런 공법이었었죠. 자, 요거는 태국이 말레이 반도 횡단 대규모 운송로 건설을 추진한다. 36조 원 투입. 꽤 큰 프로젝트네요, 그죠? 태국이
말레이 반도 요건데, 아, 태국이 지금 여기서, 방콕이 여긴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나 보네, 지금요. 돌아서, 아, 그건 배 얘기고, 그죠? 배 얘기고, 이거는 운송로를 만드는 거니까,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나 도로를, 해상과 교량을 잇는 복합 운송 경로를 말한다. 해상과 해상을 잇는, 물건을 여기다 내려주고, 그죠? 음, 여긴데, 뭐, 여기를 관통할 것 같은데, 그죠? 배에다 선적을 안 하고 그냥 철도로 여기다, 이쪽에다 항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 아무튼 꽤 큰 프로젝트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열발전소 얘기인데,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죠? 지열발전소 폭발할라. 화산 폭발 임박 아이슬란드. 방어벽 건설 준비.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가끔 일어나죠. 뭐 영국까지 뭐 날아가고 뭐 유럽까지 막 이런. 어, 지진, 가스 등 분화 징후 줄었지만 위험은 여전하다. 사실상 이 지열발전소는 이런 단층대, 그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층대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멀쩡한 집안에서는 온도가 올라갈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할 수밖에 없고, 그건 일부 위험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런 단층대에서는 그런 물을 주입해 갖고 이제 발전을 하는데, 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약한 지진들은 생길 수 있다고들 다 과학에 알려져 있던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EU도 소버린 AI, 유럽 언어 전문 LLM 오픈소스 공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LLM이라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에 이제 첨단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유럽 언어, 미국 위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언어로 만들었다. 유럽연합은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네이버에서 한국어는 네이버가 제일 잘한다. 네이버에서 만든 크로백스인가요? 제일 잘한다. 이렇게 갖고 공개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사실상 언어 LLM이 되면서 글로벌 기업에서 영어로 모든 걸 학습시키고, 우리가 어떤 한글로 얘기를 해도 걔가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어떤 LLM을 돌려서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개념이거든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 언어들은 잘못하면 LLM 시대에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 이제 대기업이 만든 LLM만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오픈소스, 이런 오픈소스들이 나오면 그건 공짜니까 이제 그런 오픈소스를 이용한 LLM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업스테이지 칸다와 세계 최고 수학 GPT 개발 도전. 이게 지금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제 공식을 많이 다루잖아요. 실제 지금 현재 LLM들은 수학이 상당히 약하고, 챗GPT 4.0 터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어떤 이미지로 수식을 줘도 자기가 그거를 수식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업스테이지는 우리나라 업체인데, 이 업체가 그런 점을 간파한 거죠. 수학에 약하다, 수식에 약하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수식이나 이런 걸 많이 다루기도 한다, 인간의 업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도전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충격적이더라고요. 구글 딥마인드가 1분 만에 열흘치 날씨를 예측하는 AI를 개발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우리나라 뭐 맨날 일기예보 다 틀리면 뭐 기상청에 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추냐 막 그러고 있는데, 결국 슈퍼컴퓨터라는 애도 결국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데, 사실상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야, 온도가 이렇게 되고 뭐 구름량이 이렇게 되면 이게 비 오는 걸로 예측할, 이런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드는 건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위성 측량 사진, 온도, 기후, 습도 이런 기상대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다 때려 넣고, 비가 안 왔냐 안 왔냐, 비가 얼마나 왔냐, 이거를 그냥 하면 얘가 알고리즘을 지가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빅데이터를 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1월 16일 주간 토목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